203페이지. 이행 강제 이행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토지거래 허가를 했을 경우에 이런 목적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이행 강제금을 넣었는데 이행 보증금이라고 또 우리 배웠어요. 이행 보증금하고 이행 강제금은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이행 보증금은 도시공 대시설 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개발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공사 후입증이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주변의 환경을 오염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또 기반 시설을 더 설치를 해야 돼.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기반 시설을 더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조경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더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이행 보증금을 받습니다. 공사하기 전에. 왜냐하면 공사하려고 한 다음에 이것을 안 올 수도 있을 거니까, 이 사업을 공사를 한 사람이. 그래서 미리 이행 보증금을 받는데,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를 받습니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건 뭐냐? 이 말한 대로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용 목적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부과를 하는 건데, 이 이행 강제금은 과태료하고 좀 성질이 틀려요.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경우는 성질이 틀리는데, 과태료나 벌금 같은 경우는 1회밖에 부과를 못하죠. 1회 한 번밖에. 근데 이행 강제금은 그 목적대로 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이행 강제금. 그게 조금 틀려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첫 번째 보시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니는 일회성 처벌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의무 기간이 있죠. 의무 기간은 만약 예를 들어서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을 주택으로 살아야 돼요. 이 사람 주택 용지를 써야 3년 이후에는 그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의무 기간은 2년, 3년, 4년, 5년이 있겠어. 2년, 3년, 4년, 5년. 여기는 간단하게 이걸 정리하게 되면 2년하고 3년, 4년, 5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농사진 농업인이 농사를 지을 때 농업한 사람이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2년을 사용해야 합니다. 2년을. 그 다음에 수용을 당했을 때 대체 토지 했을 때도 2년 동안 사용하고, 3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거용으로 주거 용지로 사용했을 때 최소 3년 하면 그 집에서 생활한다는 거, 집들어. 그 다음에 농업인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축사나 이런 할 경우에는 3년을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생산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나 뭐 소 이런 것도 기르려고 하는데 그게 생산물이 없으면 5년을 써요. 5년만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4년은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죠. 복지시설 용도 썼을 때는 4년간을 꼭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년은 현상 보존을 할 겁니다. 우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20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부가 금액은 그 박스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다 필요 없어요. 1번에 방치란 말만 메모해주세요. 1번에 방치. 방치해도 그때는 10%. 2번 임대 있죠. 두 번째 임대했을 경우는 7%. 그 다음에 3번 변경, 목적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5%. 기타는 7%.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방치는 10%, 임대는 7%, 변경은 5%. 그 다음에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신 이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부과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용 부과 제한해서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어요. 의무 기간이 됐기 때문에. 자, 부과의 중단은 이것은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까지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이게 한번 이미 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가지고 이 사람이 목적대로 이용을 했어요. 그래도 한번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그 취소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과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계획 선매 대상이 됩니다. 선매 대상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포상금, 토지거래 허가를 목적대로 하지 않은 경우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이걸 신고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토지거래 허가제 특례에서 허가 적용 페이지를 보십시오. 207페이지. 토지거래 허가 적용 페이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 다 이건 읽어볼 수가 없죠. 다 읽어볼 수. 다만 공통점이 뭐냐?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맡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고를 때 공익사업이 아니라 그에 초점을 둬서 문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뭐 수용이라든지 경미라든지 뭐 이건 다 그 공익사업이죠. 근데 그 10번에 보시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조금 애들이 계속 대체토지, 농사, 주거용지, 복지시, 현상보존 나왔는데 채무자 관련이 나오면 좀 낯설죠. 10번 같은 경우만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기셔서 15번을 보게 되시면 이건 그 여러분 학교로 중개법 배우시죠. 중개법에 나옵니다. 15번을 보면 어차피 중간병에서 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같이 하십시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했는데 마지막 줄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농지증,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일단 무엇을 받은 것으로 본다 했습니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 토지가 그 농지였어요. 농지에 있을 때는 어찌입니까? 아무나 그 농지에서 구입 못하죠. 농지증이 있어야 돼요. 농업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던 농지인 경우에는
이미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증 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관할 신고 관청에다가 금인을 받습니다. 원래 부동산이 매매를 이루어지잖아요. 매매 계약서를 내고 그 부동산 소재지에 있는 관할청 신고청이라고 하는 신고관청에다가 일단 금인을 받아요. 금인을 이 금인을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요. 여러분들 절차를 잘 아래로 보통 그 중개업자들이 하지 보통 중개업자들로 하거든요. 직접 안 해보시는 걸 잘 보시거든요. 이게 이 부동산 금인을 토지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금인을 받은 것으로.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맡았어도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맡았어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 세금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관할청에서 알고 있더라도 세무서에 나가기 때문에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하죠. 그래서 농지증을 받은 것이 의제되고 금인을 받은 것이 의제되는데 그 밑에 하나 쓰세요. 부동산 신고는 거래 신고는 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맡았어도 자, 선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어요. A라는 어떤 사람이 허가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신청이 거부가 됐어. 신청이 거부가 됐을 경우에는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못했을 때 신청을 했을 경우에 거부가 됐어. 그러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아이 그러면 사주세요. 내 땅을 이게 파도 못하게 한다면 이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을 해서 거부를 당했다든지 이게 아까 했던 것처럼 그 이용 목적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 신청을 했어 거기서. 그런데 거부를 당했을 때는 반대로 이 허가권자가 선매를 통지할 수가 있어요. 선매를 할 수가 있어요. 허가권자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 그러면 주인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부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허가권자가 반대로 선매를 할 수가 있다. 왜? 이 허가 신청 이 땅이 공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해.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을 원합니다. 이해되셨죠? 구별되시죠? 근데 조심할 거냐면 이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지가를 무엇을 하냐면 공시지가로 가격을 내립니다. 매수 청구를. 근데 나라에서 필요해서 내가 당신 땅을 사겠어. 통지 선별했을 때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합니다. 감정평가요. 구별시켜. 매수 청구를 했을 때는 공시지가로 하고 선별했을 때는 감정평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의 의의 옆에 쓰세요. 자, 선매는 누가 청구를 합니까? 선매는 누가 한다 했어요? 허가권자가 이제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는 선매를 청구할 수 없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면은 이게 낚입니다. 그 다음에 선매 대상 권리는 소유권, 토지거래 허가는 어찌입니까? 소유권, 주사권 다 되죠. 그 다음 선매 대상 토지는 방금 말한 것처럼 토지 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허가 신청을 일단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익사업용이나 허가를 받다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양지하는 토지, 이거는 선매 대상입니다. 선매 절차를 보시게 되면 210페이지 보시면 절차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선매 절차도 이제 그 제일 잘 나온 것이 뭐냐면은 지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있죠. 지정 통지 대신에 허가 신청일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대상을 통지를 하고 선매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선매 조건을 통지를 한 다음에 선매 협의를 완료한다. 그러니까 이에서 이 선매 지정은 허가권자가 선매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선매할 그 공적 단체를 지정해요. 여기서 농업협동조합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 지정을 합니다. 선매를 확산하는. 자, 토지의 매수 가격은 선매일 때는 뭐라고요?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그 다음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예외가 이게 토지 감정 가격으로 선매를 하는데 만약에 토지계획 허가 신청서에 감정 평가가 낮게 적었어 주인이, 그럴 때는 그 가격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집가 동향의 조사는 그 조사 의무 있죠? 조사 의무에 국토부 장관이 조사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이 집가 동향 조사는 장관과 시도지사가 조사한다는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사항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222페이지 토지 등의 추이를 보통 그 토지 등의 출입을 보면 출입권자는 출입권자는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그 다음에 시행자,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시행자. 자, 출입 사유는 뭐냐면 기초조사를 할 때나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보장구역 그런 것들, 그 다음 집가 동향 조사,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조사 또는 청량, 시행 이럴 때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입허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데는 출입권자가 누굽니까? 장관이나 시도지사겠죠. 그래서 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그 위에다가 쓰죠.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출입을 허가를 맡으려면은 소유자한테 허가를 맡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시장이나 광역시장, 시군수한테 맡은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걸 좀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출입 통지는 7일 전까지 해야 되고, 야간 출입은 제한하는데 점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점유자. 또 여기도 마찬가지. 소유자의 승낙이 아니라 야간 출입할 때 점유자의 승낙. 이게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수가 있겠죠. 집이라는 것이. 소유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임대를 얻었다면 그 임차인은 점유자겠죠.
소유자는 멀리 살고 있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 의사하고 상관없이 멀리 살고 있는 사람 그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자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죠. 그래서 점유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토지의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 제거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누구냐? 두 번째 줄 소유자, 점유자, 관리 이런 사람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 변경, 제거 이럴 때는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야 됩니다. 3일 전, 출입 통지는 7일 전, 일시 사용이나 변경, 제거는 3일 전. 그 다음 토지 점유자는 수인 의무가 있어요. 그 출입을 하든 뭐 장애물 변경을 하든 간에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넘기시고 그 손실보상의 주체는 뭐냐면 그 행위자가 타인의 토지를 출입했는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이 행위자도 그 시행자나 행정청의 그 명령을 받고 그래서 와서 일을 한 거니까 그 사람한테 손실 보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나 시행자한테 보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25페이지 청문을 보시게 되면 공적 주체가 무슨 사업을 취소라든지 변경을 했어요. 이럴 때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한테 무슨 허가 같은 걸 내줬을 때 그거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는 무슨 개발이야? 사적 개발이고 공적 개발이에요. 개발행위는 사적 개발이다. 개인이 하는 걸 말해요. 사적 개발. 이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는 어찌입니까? 청문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아닌 도시공 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시행자를 지정했는데 민간을 지정했는데 그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그럴 때도 그리고 실시 계획 인가도 뒤에 보면은 그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이 나오는데 실시 계획도 민간이 했을 때 취소하고 토지 거래 계약 허가의 취소 이것도 민간한테 뭐죠? 민간이 했을 때는 취소를 청문을 한단 말이에요. 취소할 때만 그렇습니다. 중개법에도 청문이 있죠. 중개법에 청문 언제 때 청문 실시하죠? 중개법에서도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취소할 때만 합니다. 중개법 청문도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이럴 때도 중개법에서는 청문회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 더 쓰시면 도시군 기본계획 취소 같은 경우는 어찌입니까? 청문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취소는 취소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합니까? 공적 주체라죠? 네? 공적 주체가 하기 때문에 이거 취소를 할 때 청문을 안 합니다. 이거 청문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민간이 할 때만 합니다. 민간이.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이 나옵니다. 도시개발법.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은 앞에서 배웠던 것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도시군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사업법하고 헷갈리니까 정리. 혹시 혹시 뭐 연습장 같은 거 없으세요?
데이터 공책 같은 거. 두분 없으세요? 네. 없어요? 방향 도시계 구별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방향 도시계 일단 먼저 방향 도시계를 해봅시다. 방향이라는 것을 쓴다겠어요. 두 개 이상의 시도가 거쳤을 때 방향이라는 걸 쓴다겠죠. 방향 도시계. 그러면 그 방향 도시계획은 수립을 누가 합니까? 수립을. 네, 수립을. 예. 여기는 광역 도시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관장 수립을. 그다음 여기에다가 광역이니까 장관이나 도지사가 필수가 있어요. 쓰세요. 다 쓰세요. 제가 쓴 것은 오늘 대충 썼다가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해가지고 항상 보시고 여기서부터 헷갈립니다. 도시개발 사업부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들어가면 막 매우 헷갈려. 건축법, 주택법까지 들어가면 항상 구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 수립을 해줘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근데 광역도시계획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초조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쓰세요. 기초조사. 기초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요. 지방의회의 의견. 여러분 다 쓰셔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계획 수립을 했으면 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송고를 합니다. 그 서류를. 송고를 하고 공고를 하고 주민들이 연락을 해요. 송고, 공고, 연락. 그러면 이 승인은 누가 하냐? 승인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승인이. 근데 우리가 이전에 광역계획권 지정한다고 했죠.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을 합니까? 광역계획권은 장관하고 도지사밖에 못해요. 왜? 그 시도 겹친 데는 그거라도 상급층에 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장관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 이 사람들이 광역계획권 지정을 해요. 그 장관이 지정을 했어. 도지사가 지정을 했어. 그럴 때는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서 도시를 세웠을 때는 장관 밑에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장관이 장관이 지정한 데는 장관이 승인해줘요. 시도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관이 승인을 받습니다.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지사한테 안 해봤죠? 시군이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 전에 광역계획권 지정은 장관하고 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때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도시공 기본계획은 수립을 누가 합니까? 여기는 여기 이 사람밖에 못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군, 장관하고 도지사는 안 들어갑니다. 도시공 기본계획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도 절차가 어떻게 되냐? 기초조사는 문제예요. 기초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요. 지방의 의견을. 그 다음에 여기는 승인과 확정으로 나눕니다. 승인과 확정. 승인과 확정을 나뉘고 이제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자료를 송부해서 공고를 하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승인은 누가 승인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 기본계획을 시나 군이 시장이나 군수가 있어요. 이 시는 광역시가 아니죠. 순천시 같은데 시장 군수가 수립을 하면 도지사가 승인을 해요. 도지사. 시장이나 군수가 계획을 세웠을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야 돼요. 확정을 했으나 이 시구가 아닌 시군이 아닌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는 도시용 기본계획을 세우면 바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제 도시공 관리계획으로 넘어가야 돼요. 공부 좀 했어요? 작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영어 자체가 낯설죠. 도시공 관리계획은 그 수립한 사람이 누굽니까? 수립을 여기도 똑같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가 하는데 만약에 그 도시공 관리계획도 인접하는 지역과 계획을 세울 때는 장관과 도지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시공 관리계획은 기반권자와 결정권자가 틀려요.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기반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반권자는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기초조사를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요. 그 다음에 기초조사 주민 의견, 지방의 의견을 듣고 이반을 합니다. 이반 분야는 이반을 해요. 그래서 이반을 하게 되면 이 결정권자가 다를 경우에는 협의나 심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나 심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해요.
여기서 만약에 그 시험 문제가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다를 경우에 결정권자는 지방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틀리죠.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공청회는 어디까지만 있어요? 공청회는 도시군 기본계획법에 공청회는 방역하고 기본계획밖에 없다. 그것만 해도 꼭 알아보세요. 공청회를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입니다. 이 공청회를 여기는 하고 여기는 이제 그 공청회하고 직접 주민의 의견을 이제 듣는다. 네.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구속적이에요, 비구속적이에요? 네? 구속적 계획이에요, 비구속적 계획이에요? 구속적이죠. 직접 주민이라고 피부에 와 다르니까. 네? 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죠. 구속을 당한 뒤 내가 이 심판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과연 도시계획과 도시군 구호계획은 프로그램적 계획이 있죠. 그래서 구속적이지도 않고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그 문의만 계획이야, 쉽게 말해서. 기본 계획이니까. 이게 공청회를 하고 여기는 직접 공청회가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정의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도시개발이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이게 보셨잖아요. 이렇게 그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앞으로는 안 헷갈려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있어요. 먼저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시 계획도 개발 계획 따로 실시 계획 따로 있어요. 도시 개발 사업 같은 경우. 그러면 개발 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을 합니다. 지정권자가. 이게 사업 지역을 지정하는데 지정권자는 누가 있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 다음에 장관도 들어갑니다. 이 장관 같은 경우는 그 국가 균형상 필요한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겠다. 국가 전체적 균형 발전상을 위해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장관이 지정합니다. 실시 계획은 누가 하냐? 시행자가 수립을 해요. 도시개발 시행자. 그러면 이 시행자가 민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공적 그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민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서 마음대로 못 오죠. 무엇을 해야 돼요? 네? 민간이 계획을 세우면 그것이 그 검증을 한번 거쳐야겠죠? 그게 바로 인감이에요, 인감. 실시기 인가를 맡아요. 이 인가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인가권자가 누구냐? 지정권자가. 자, 개발 계획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개발 계획은. 공적 주체가 하니까 인가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되었죠. 지구단위 계획. 이건 실시 계획에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잖아요. 포함이. 지구단위 계획이 꼭 포함이 돼야 돼요. 실시 계획. 개발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자, 항상 공부하실 때 이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공법을 하시는 게 앞으로 안 헷갈립니다. 자, 쓰셨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250페이지 보시고. 그
그 개발계획의 수립권자, 수립 시기. 자, 원래는 어찌입니까? 우리가 보통 계획을 세우고 어찌입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 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고, 원래 이게 생각이었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디 지역에다가 개발을 해야겠다 하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여기가 선 지정, 구역을 먼저 지정한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디를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냐면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지역과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 지역, 그 다음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먼저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어찌입니까? 비도시지역이 아닌 데는 조금 쉽게 말하면 도시가 안 되는 지역이죠. 도시 기능이 좀 없는 데죠. 그럼 6번을 보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 합계 전체 면적의 30% 이하야. 그러면 이 도시는 도시로 보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죠? 주거, 상업, 공업지역 다 합쳐봤자 30%도 안 되니까 여기는 비도시 지역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해됐죠? 이게 그 도시 지역 외의 지역과 30% 이하의 지역은 동일시 본다. 동일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머리에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4번에 보시면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환지는 두 번째 줄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환지 됐을 경우는 거기다 밑줄 보시고, 마지막 줄 시행자가 공적 주체 국가나 지방에 자치되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52페이지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보십시다.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계속 나옵니다. 조합에도 나오고 뒤에 주택정비 사업에도 나오고 중요합니다. 자, 1번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할 것. 왜냐면은 국공유지라 해서 환지 대상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국유지라 해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역에 국유지라 해도 환지를 하려면 그 국유지도 환지를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함을 한다. 그 다음에 공유하는 경우에는 한 명만, 대표고인 한 명만 동의자로 보고, 그 다음에 3번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 공고의 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옆에다가 하나 쓰세요. 지분 쪼개기 금지. 지분을 쪼개기가 금지된다 이거예요. 자,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이렇게 있어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이렇게 있습니까? 네? 면적? 면적도 제일 중요한 거. 면적도 면적. 가구수? 네? 세대수? 네? 가구. 세대수. 뭐라고요? 크게 말하면 괜찮은데 자꾸 틀려야죠. 층수 다 저기 3층 이한데 다세대는 소유할 수 없어요. 부분 소유할 수 없어요. 다가구는 소유할 수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파트 생각할 수 있나요? 아파트는 아닌데 아파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몇동 구분 소유가 있어요. 다가오는 그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합니다. 다세대가 다가올 수 있죠. 이게 계약서 쓸 때 다세대는 어디까지 써야 돼요? 그렇죠. 동호수까지 써야 돼요. 다세대는. 왜냐하면 그 동호수가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가올 때는 뭐만 쓰면 돼요? 건지만 써요. 건지만. 이해되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지역이 어느 지역에 도시개발 지역이 생긴다. 그거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고 공람을 의견을 공람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날짜를 했어요. 아 이거 분명히 생긴다. 다가구 주택에 있는 사람이 집을 개조를 해가지고 다세대로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이 5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찌입니까? 이익을 먹었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고 공람일 전 공람일 후가 아니라 그 전에 소유자로 본다는 거예요. 소유자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또는 그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처리한 사람은 거기에서 제외한다. 지정이 제한된 후에는 아니고 지정 제한되기 전, 변경받기 요청받기 전